네, 한인가정상담소 상담부 매니저 안현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코로나 블루 세미나에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후원해 주신 LA 총영사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사태에 우리가 대응을 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겪어가고 있는데요. 많이 힘드시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세미나는 조금이라도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드신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좀 쉬어가면서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이런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나중에 세미나 끝나고 나서 Q&A 시간이 있는데요. 그 Q&A 시간에 한번 제가 질문 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한 가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가 잃은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것 혹은 감사할 것 두 가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나중에 Q&A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간단하게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자가 진단을 조금 할 건데, 그래서 지금 혹시 괜찮으시면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같이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그러면 같이 시작할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세미나 아젠다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코로나 블루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 상태를 점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힘든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우리가 정신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신 건강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이유와 또 우리 한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때 자살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살 통계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자살이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아젠다를 우리가 오늘 세미나를 같이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블루 우리가 하고 있는데 코로나 블루란 과연 뭘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코로나 블루는 정식명이 아닙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정식명은 아닌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긴 어떤 정신건강 문제를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생기는 어떤 정신건강 문제는 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불안함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족하고 본인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장을 잃으시거나 아니면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압박감이 있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우리가 두려운 게 뭘까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떤 것도 확실성이 없지요. 그래서 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지냈던 직장 생활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을 소셜 디스턴싱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접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마음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간단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불안함과
우울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우울함을 간단하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종이랑 펜 준비하셨냐고 제가 종이와 펜을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체크해 볼까요? 우울함 자가 진단을 하는 데는 보통 2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주 동안에 9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 이 9가지 질문에 대해서 증상이 전혀 없다. 그럼 0. 며칠 동안 이런 증상이 있었다. 그럼 1. 일주일 동안 한 반나절 정도 이런 증상이 있었다. 그럼 2. 매일 하루 종일 이런 증상이 있었다. 그럼 3. 이라는 스코어를 매기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1번.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다. 지난 2주 동안. 자, 스코어 0에서 3을 한번 스코어를 매겨보세요. 2번. 가라앉은 느낌이 들거나 우울하다. 혹은 절망감이 있다. 0에서 3번까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3번.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난다. 혹은 너무 많이 잔다. 4번. 피곤하거나 기력이 저하된다. 5번. 식욕이 없거나 식욕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드신다. 스코어 매기고 계세요. 6번.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실패자다. 아니면 나 때문에 아니면 내 가족이나 내 자신이 불행하다. 아니면 가족한테 내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7번.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가 어렵다. 8번.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려진다.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거나 서성거린다. 9번.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어떤 면에서건 선생님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들을 자주 하고 있다. 0에서 0 전혀 아님, 1 며칠, 2 일주일 동안 반나절 이상, 3 매일 하루 종일. 자, 스코어를 지금 안 더하셔도 돼요. 일단은 스코어를 써보시고요. 근데 이런 9가지 질문 중에 한 개라도 1점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증상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장 생활이나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가진단은요, 우울함을 우리가 조금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툴입니다. 나중에 Q&A 시간에 이 합산을 하고 그 합산된 점수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저하고 같이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이 생기는 증상이 불안함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함도 간단하게 우리가 체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불안함도 2주 동안의 증상을 보고 우리가 불안함을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전혀 이런 증상이 없다. 그러면 0.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그런 증상이 있다. 1. 일주일 동안 아니면 일주일 이상 아니면 반나절 이상 그 증상이 있다. 2. 매일 이런 증상이 하루 종일 있다. 그럼 3. 이렇게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7가지 질문 중에 1번.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항상 조마조마하게 느낀다. 0에서 3 한번 체크해 보세요. 2번.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 3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4번. 편하게 있기가 어렵다. 5번. 너무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6번. 쉽게 짜증을 내거나 쉽게 성을 내게 된다. 7번. 마치 끔찍한 일이 생길 것처럼 두렵게 느껴진다. 점수를 매기셨죠? 나중에 이것도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우리 같이 선생님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나중에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힘든 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자, 지난 코로나가 시작된 3월인가요?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그 위기에 혹은 힘든 상황에 대처할 때 다른 성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다르게 대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걱정을 하는 성향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느긋하게 생각하는 성향으로 또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코로나 사태 때 화장지 사건 기억나세요? 그 화장지를 사 모으시려고 아마 여러 점포를 돌아다니시면서 줄을 서시면서 화장지를 사 모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화장지를 뭐 하려고 사냐, 왜 그러냐 하면서 느긋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사태가 오든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놓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이건 어느 것도 좋고 나쁘고 하는 건 없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뭐 배운 것이든 성향이든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대처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화장지를 왜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느긋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느긋했다가 조금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또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어,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느긋해서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대처하는 상황이 다른데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정신 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행동이 나오는가, 긍정적으로 행동이 나오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 성향이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을 다르게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공포를 어떻게든지 컨트롤하고 싶다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불안하게 되죠. 불안하고 우울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상황에 그래도 내가 잘 대처했어. 이런 감정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그 공포 상황, 힘든 상황을 제어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허겁지겁 화장지를 사 모으셨다면, 이 상황에 내가 대처를 잘 하지 않으면 큰일이나. 그러면은 화장지를 많이 사 모을수록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화장지를 구입하러 다니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느긋해서 사지 않은 사람은 뭐 그렇게 안 해도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공포스러운 상황을 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그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큰일 났네. 나도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 라는 도미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화장지를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다가 누군가가 화장지를 대량 구입하는 것을 보면 나한테는 지금 필요하지도 않고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안해져서 다량으로 구입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코로나 블루 때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힘든 상황에 이거는 뭐 우리 유전자에 이미 입력이 돼 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도 없고 정말 어디에 가서 사냥을 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일 때는 만약에 위험한 동물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때에는 도망을 가든지 정말 그 동물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동물이면 도망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싸워서 이길만 하면 싸우시겠지요?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나는 싸우고자 하는가? 아니면 도망가고자 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신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자, 우리가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사실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은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기쁨, 고통, 공포, 예를 들면 슬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에요. 근데 이 감정들은 이미 다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유일한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 예를 들면은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 만약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어, 직장을 잃었어도 내가 다른 곳에 내가 뭐 다시 응모를 해서 어떻게든지 길을 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어, 더해지면 아, 그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시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나한테는 진실처럼 믿어져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유일한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다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부정적인 감정, 생각,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시 그 부정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정신건강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적어도 3-4번은 우리가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할 수 있어요. 이 불안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불안함이 없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우리가 아무 걱정이 없다면 뭐 시험이 내일인데 아무 걱정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불안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 불안함의 정도가 우리의 생활이나 생각이나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 정도가 문제인 거지 불안함 자체는 사실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안함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위험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함과 우울감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아,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에서 나는 빠져나가야 돼 라는 생각을 계속 하신다면 그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도망가시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어쩌면 이건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런 극단적인 방법, 예를 들면 자살을 생각하시거나 내가 너무 심한 분노에 쌓여서 누군가를 꼭 해쳐야만 돼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거는 자살이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 있었을 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떤 분이 아, 나는 살아가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만약에 자주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자살 위기 요인으로서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현재 증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통계에 의하면 어렸을 때 아동학대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심각한 트라우마를 여러 번 경험했거나 아니면 심각한 폭력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정말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외로움, 소외감이죠. 그리고 경제적 압박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로움, 소외감, 경제적 압박감이 지속이 될 때에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면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감정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심각하게 죄책감을 느낄 만한 경험이 있다면 또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질병, 예를 들면 암을 선고받았다든지 아니면 평생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할 때 왜 그 방법을 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자살은 사실은 제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살은 물론 그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극단적인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자살은 사실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우리의 감정적인 아픔에 대처하는 하나의 대처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아니면 우리가 우울할 때 여러 가지 대처 행동을 할 수가 있지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우울감을 극복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친구들하고 마음을 털어놓음으로 해서 우울감이나 불안함을 극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처 행동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살이라는 하나의 선택으로 본인이 의도적으로 삶을 종료하는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실 때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감정적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으로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만약에 자살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게 유일하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이지 유일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얼마나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그 자살 시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자살에 대해서 어, 심각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계셨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자살 방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희망, 삶에 대한 희망, 삶을 지속하게 되는 이유를 본인이 알게 하고 또 그 부분을 알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세미나 그리고 이런 사실은 자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세미나를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요. 한인 자살이 굉장히 통계가 사실은 정말 마음 아픈 통계가 많습니다. 사실 아시안들이 우울증을 사실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2000년에서 2010년 질병통제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한인과 일본인 남성의 자살률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방지 센터 디디 헐시 인터뷰 2019년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인종보다 한인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중에 한인 중에 이민자 90%가 그 자살을 하신 분들의 90%가 이민자였습니다. 그리고 LA 정신건강보고에 의하면 2017년 인종별에 한인이 가장 자살이 높았고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LA 경찰국의 통계에 의해서 2019년 한인 사망 중에서 절반이 자살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남에게 본인의 마음 상태를 알리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요. 집안일은 집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셔서 정말 심각하고 힘든 경우에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시는 경우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살아가면
여러 번 접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도 있었지만 산불도 있었지요. 그리고 또 지진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연재해는 뭐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 문제라든지 실직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우리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위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처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사실 어떻게 건강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아까 위기 상황에 공포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실은 어떤 위기가 오면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불안한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 자체를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그 지진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직업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면 직업을 잃으신 그 부분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직업을 잃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력서를 쓴다든지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든지 이 부분들은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지만 그 직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통제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플랜을 짤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무리 걱정하고 내가 아무리 우울해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래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이 돼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계획하고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오늘입니다. 과거도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도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돌아가서 그 부분을 다시 돌려놓고 싶어도 지금 현재에는 그런 상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내가 통제하고 오늘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내일이라는 순간은 내가 확실하게 어떤 것을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용을 하시면 조금 더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그 모든 힘든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상담에 오시는 분들 우울하시거나 불안하신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저희와 나누어 주십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실패자야. 나는 충분하지가 않아.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나는 실패자야라는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실패자야라는 점에서 어떤 모순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까? 과연 내가 정말 실패자라면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물론 엄마로서
많은 죄책감이 있을 것이고 엄마로서 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어라고 해서 나는 좋지 않은 엄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좋지 않은 엄마면 아이들이 지금 5살이면 5살까지 과연 아이들한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나는 좋지 않은 엄마야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것 때문에 그 모순적인 생각을 내가 믿어버리면 아이들에 대해서 케어를 하거나 좀 더 좋은 것을 해주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죠. 그래서 내 생각에 있어서 내가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내 생각의 모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과연 그럴까? 내가 정말 그럴까? 내가 정말 좋지 않은 엄마일까? 내가 정말 실패자일까? 만약에 그 문장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어떤 증거가 있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가 없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생각에 의해서 생기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내 생각이 들었을 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마음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3-4번 정도는 우울감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불안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자,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에서 먼저 우리가 만약에 많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갖고 있다면 그 감정, 생각, 행동의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감정이나 생각은 바꾸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대신 예를 들면 나는 실패자야. 그래서 난 너무 우울해.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TV를 본다. 라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우울해라는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 우울하고 실패자는 생각 때문에 생긴 행동, TV를 하루 종일 본다. 이 행동을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그 행동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조금 더 쉽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제공할 때에 이런 감정, 생각, 행동의 연결고리를 살펴본 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담자분들한테 말씀해 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전혀 안 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너무 우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있다라든지 그러면 먼저 그 행동을 조금씩 바꾸는 숙제를 내드려요. 그래서 그 행동을 바꿈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생각, 감정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신건강 문제와 신체적인 어떤 그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울하시고 불안하신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거나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먼저 수면이나 섭식 등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을 일단 잘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굉장히 없어지고 불안함이 낮아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정말 많은 분들이 운동하시지요. 운동을 하는 게 왜 정신건강 문제에 도움이 되는가? 저희 정신건강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는 다 호르몬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지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의 그 기능에 있어서 신체적인 기능이 아무래도 올라가고요. 신체의 기능이 올라가다 보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요즘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심호흡법. 이 심호흡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심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과거나 미래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흡에 집중을 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오게 하는 연습이 있기 때문에 심호흡 부분 정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대처하게 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건강한 대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국 분들은 잘 말씀을 못 하시지만 만약에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내 마음 상태를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나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얘기를 한번 해 보시면 "아 나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서로 털어놓고 어떤 도움을 뭐 받기보다는 마음을 그냥 쉐어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너지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는 그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들을 말로 인제 뱉어냄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쉐어를 하는 동안에 그 부분이 쉐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안심감을 얻지만 우리가 말로 한 데이터는 다시 우리가 그 새로운 데이터로 우리 뇌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와는 다른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다르게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포트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여러 가지를 내가 스스로 해 보고 도움도 받고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전문가와 같이 또 같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정신건강 문제가 많이 힘들 때 우리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인분들한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살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먼저 본인이 자살 충동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이 있을 때는 혼자 해결하시는 때가 아니고 꼭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임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요즘 자살 방지 핫라인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핫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화를 하셔서 아니면 채스를 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자살 방지 핫라인 카운슬러로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볼런티어를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전화를 하시거나 챗을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려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거의 100% "나는 자살을 할 거야."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경우는 "내일 몇 날 며칠 숲속에 가서 내가 목에다가 뭐 칼로 그어서 나는 삶을 마칠 거야." 이렇게 플랜을 하시고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해 드리고 하면 거의 80% 이상의 분들이 "아 아니야. 내가 자살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살은 사실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한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살 충동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에 의하면 자살 시도를 실제로 하신 분들 중에 80% 이상이 그 시도 시에 '아 나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자살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아픔이나 감정적인 아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살을 생각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는 어떡할까요? 굉장히 힘드시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누나가
자살을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드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두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이런 자살을 생각하는 가족이 만약에 "내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삶에 희망이 없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절대로 조언을 하시거나 격려를 하시지 마시고요. 먼저 그분의 마음 상태가 심각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힘든 것 같은데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 상태를 살펴보실 때 그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지 아닌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지 살펴보시고 실제적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중요한 건데요. 과거에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꼭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조언이나 격려를 삼가하셔야 되는데 "아 나도 그래. 뭐 그런 걸 생각하니 그런 건 하면 안 돼." 라든지 "누구나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자살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시거나 이런 말들은 삼가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분의 아픔을 "정말 아프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니?" 라고 공감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어떤 삶을 지속할 만한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강아지가 있어서 어 가 만약에 강아지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그 강아지는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조금 유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대처 방법이라든지 헬라인 전화번호 알려주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선생님들이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의 어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할 경우에는 911이나 PMRT를 부르셔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가정상담소에 전화를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또 디디헐시 한국어 핫라인이 있습니다. 877-727-4747 한국어는 4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전화를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상황일 경우는 911에 전화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지금 세미나 아젠다는 이제 다 끝났고요. 아까 제가 질문을 2가지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하나는 코로나 사태로 내가 잃은 것 1가지, 코로나 사태로 내가 얻은 것 2가지, 2가지, 감사할 일 2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 주실 분 있으시면 챗에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하고 자가 진단을 했지요. 불안함 그리고 우울함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했는데 스코어를 한번 합산을 해 보세요. 스코어를 합산을 해 보시고 그 스코어가 예를 들어 우울감과 불안함에 있어서 5점 정도이면은 그냥 경미한 거예요. 그래서 뭐 꼭 도움을 받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우리가 10점을 기준으로 쪼끔 상담을 받으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0점 이상이고 그 증상으로 인해서 만약에 직장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Okay, thank you so much, everybody. It's now 11 o'clock, and we will now start the English version of the Corona Blue seminar. I'll be now screen sharing the PowerPoint with you all. So, okay, can everybody see that? Okay.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the time on your Wednesday to participate in this seminar. My name is Sam. Once again, I'm a clinical counselor here at KFAM, and I am honored and privileged to be sharing with you of some ways that we can better educate
not only ourselves, but those around us in terms of suicide prevention and education. So without further ado, let's get started. I know that this seminar is titled the Corona Blues Seminar, and specifically the It's Okay Not to Be Okay. And I don't know if you guys been keeping up with the late Korean dramas, but yes, this seminar was inspired by the Korean drama. It's okay to not be okay. So I apologize to the audience there if you were expecting actor Kim Soo-yeon in some sort of context. Sorry, he's not here, but hopefully this seminar can be just as useful and beneficial for yourself and for your loved ones. So just a little brief overview of what we may be discussing today is first kind of defining and discussing what this whole Corona Blue is. And with that, I would really appreciate for you guys to utilize the chat box. So we'll get into that soon. And then we'll move on to discussing about practical scenarios divided into kind of the adolescent and also the young adult stage of some of the common struggles that they may be experiencing. And we'll be talking about what are some very practical ways that we can step in and provide the support and the assistance that they may need. So we'll be talking about that, and then we'll be showing a short video about wrapping up this whole topic and give you guys some resources that you can take away with you. So without further ado, let's talk about what is the Corona Blue. I know that this year of 2020 has been full of surprises, full of unexpected events that we never knew the gravity of. And I'm sure all of our lives have changed in very drastic ways for some, ever since this pandemic has prolonged. So just like the term holiday blues, and I'm sure you guys heard of that before, we kind of term this term Corona Blue, meaning in some ways it's a seasonal, it's a kind of temporary, time where we experience either heightened mental health issues or experiencing mental health issues for the very first time. So I'm sure, we all started this new year with a lot of great expectations and our new year plan and the new 2020. It just felt really special and really good. But soon enough, late February, early March, the pandemic hit and we were in quarantine, and a lot has changed since then. And with that change, definitely does impact our mental health in a lot of negative ways. I'm sure a lot of us have experienced financial struggles, financial crisis, housing instability, and greater marital conflict with their partners, chil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now that, everything is online and you guys are spending so much more time together than before. And just for those that have already been experiencing some level of depression or anxiety or other mental health issues that might have been exacerbated or experiencing it to a greater intensity and frequency. So once again, I'm sure you are not alone in that struggle, and that we all had this collective experience ever since this pandemic has hit us. So hopeful thing as well as not such a hopeful thing, we don't know when this virus will end, which means we don't know how long we can cope, and we don't know how long our mental health may go on for. But the hope is, regardless of when this pandemic may end, I hope that whatever we talk about today, especially with suicide prevention and education, we can take some practical ways of action to not only help ourselves, but to help others.
So once again, just a little thing I want to share with you is that this month of September is actually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Awareness Month. So I think it's pretty timely that we're doing this right now. So yes, let's get started to now our first case. So we're talking about this one teenager named Sarah. Hopefully we don't have any Sarahs in this room. I'll read this for us. Sarah is a second-generation Korean-American female who is currently 14 years old and has recently started as a freshman in high school. Not too far into the semester, Sarah has been displaying concerning behaviors that are atypical of her usual self, such as frequent tardies and absences, poor grades, increased social isolation at home, increased social media use, and spending less time with friends. She's been more irritable towards family members, experiencing lack of appetite, and often having crying spells when alone in a room. Sarah's parents were deeply concerned and attempts to ask how she's doing, which she replies, "Everything is meaningless. What's the point of going to school? There's no point in life." So, I don't know if some of you parents out there or even teenagers out there can relate to some of these challenges, and especially with school going online and learning remotely. I'm sure you guys have experienced this at a larger scale. So when you look at this case and what Sarah is going through, some questions to ask. What is the level of severity? And what is the way that we can possibly respond to Sarah? And you may be thinking, I have no idea. And that's okay. Sometimes when we're faced with these challenges, especially when we're interacting with others, it can really throw us off, especially when people say things like, everything's meaningless, what's the point to life? These are very dramatic statements. So let's take a moment. How severe is this? From a professional standpoint, and something that I want to encourage all of you out there to recognize is, what are some warning signs? How do we know it's severe? How do we know it's time for us to actually take some sort of protocol or action? In Sarah's case, there has been a lot of changes, right? So one thing, she is now transitioning into high school.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that is a very big change. And also biologically, I'm sure she already has been or is experiencing some sort of puberty. And that includes psychological, emotional, physical, and kind of all these other realms of our development that are changing. So a lot of more mood instability and all the hormones are acting up. I'm sure parents out there who have teenagers may really agree with that. And especially with the coronavirus and learning remotely, it's so much harder to concentrate. And just want to highlight, like, even just participating in the seminar right now, it can be hard to concentrate. So that in itself is a huge change. There's no like classmates that you can talk to or mingle or hang around. And these things have been going on for quite some time. And one thing to recognize is with teenagers especially, they can be pretty impulsive. And I'm sure when we were teenagers, I'm sure we had those instances as well. And a lot of teenagers, because of their developmental stage, they can have more of this black or white thinking pattern, where it's really hard to think of the middle ground, the gray place, the gray thought pattern, where there's greater flexibility and considering other options. So for them,
it's either, okay, I either live or I either die because of these hardships. So that's one thing that we need to remember as well when we're talking with teenagers. So in this case, she did mention some very concerning things like, what's the point? Why should I live? And that in itself should be raising a red flag. So then the next question is, how do we actually respond, right? So some key qualities to actually assist and support those that are in need. I want to show you this picture. It's a picture of an ear. So any guesses on what quality may be crucial? Yes, first thing first, your sense of genuineness, curiosity, and most importantly, active listening. I know it's so almost sometimes hard to just sit there and listen. Sometimes you just have so much to say, or, you know, your mind is just somewhere else, right? So to actively listen, to be present, to give your full attention to this person, AKA Sarah, can require a lot of energy and a lot of intention. So one big thing is body language. How are we expressing our sense of genuineness, curiosity, and active listening? If we either have our arms crossed or our eyes are looking elsewhere and we're just going, okay, Sarah, right? Obviously, that does not deliver these qualities. One practical way is actually just stopping what you're doing at the moment, right? Imagine, you know, Sarah was having this conversation with her mom in the kitchen and her mom's just cooking right now, right? Busy, like preparing for dinner. That environment may not be conducive of having this conversation, right? So stopping what you're doing and giving the moment to listen, physically leaning in, right? Avoiding, yes, once again, crossing the arms, and once again, giving your eyes, making eye contact to Sarah. And I'm sure, you know, we can recognize too, whether it's with friends or other people that, oh, this person's actually not really interested in what I'm saying. And it's pretty obvious, right? One big thing is, once again, cell phones. You know, we all been there, we all done that. We're in the dinner table, we're talking, but actually our attention is like over here. So this is another huge distraction that can hinder us from implementing active listening. Number two, once we establish that, what is the next quality? And it's all about now validating and showing empathy. So one thing I do want to highlight, difference between empathy and sympathy and pity, right? Sympathy is more of, oh man, I feel so bad for you. Like, you know, woe you, like poor you, you know, and that's it. There's no sense of understanding or connection. It's just like, oh yeah, good luck. And obviously pity is a worst form of that. It's just like, man, you know, we don't want to go there. So what is empathy? It's our ability to read and validate the child's or person's emotional state and helping them to not feel guilty or shameful or shamed. So we'll definitely go over on actual validating and empathic statements that we can say, but it's the ability to verbalize and share like, oh, wow, you look really down today. You're reading their emotion and you're actually verbalizing. You're putting a term to it. You're just simply saying what you see. And I love this little quotation that I've learned in my studies where in order to
display this deep sense of validation, empathy, we're essentially entering the person's dark place. And this idea of sitting with the darkness. And this concept may be actually really daunting for a lot of us, right? Especially someone like Sarah who just throws the bomb, like, what's the point? Like, life sucks, there's no meaning. Our kind of instinctual, our human need to say and respond is like, oh my gosh, why are you feeling that way? Like, look at the brighter sid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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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But that's not how she's feeling, right? We have misread her emotional state. She's feeling really, really exhausted, dropped, terrible, miserable, and depressed, and all these other emotions that she may be feeling. And to be empathic and to validate, we're entering in. Just like this picture, we're literally sitting side by side, right? We're not trying to pull them out. We're not trying to, push them in, whatever it is, but really, really, we're leaning in side by side and say, you know what, I'm here. And I hear you, I see you, and I want to just be where you are. And, you don't have to be a professional to display that. And you don't have to be in therapy to do that. So hopefully this skill that we can continue to develop and what it really means to sit in the darkness with them, right? And being actually, comfortable enough. Yes, it's still uncomfortable, but still finding your own level of comfort to be enough to, sit with them and nothing less, nothing more. And once again, highlighting what is to be empathic. We're avoiding disciplinary action, trying to fix their attitude, their thoughts, their feelings, behaviors, giving critical attention to the warning signs, downplaying the severity, and even denying what the child is displaying or telling you, right? So with Sarah's example, it's like, oh, what are you talking about? Like, you're just in 9th grade. Like, why is life so hard for you, right? You're downplaying it, or just straight up not even caring what, she just said. And it's like, no, that's not how you're feeling. Like, you're just being emotional. Like, get over it, right? We're denying their emotional state. Or taking a disciplinary route where it's like, do you want to get in trouble? You haven't been doing well in school, like what's going on, like, and responding with a lot of hostility. And number 3, having an open mind. Once again, we're trying our best to avoid giving some sort of advice or like, life wisdom or whatever. And especially with those that have like religious beliefs, I think it's so easy to fall into that trap of like, well, but you're a Christian, or like you go to church, or we're a Christian family, or like, for example, and that's against our beliefs. You shouldn't be feeling that way, and really just downplaying and minimizing and denying kind of the severity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obviously we know there's a lot of stigma, a lot of stereotyping associated with suicide, the act of suicide, even the thoughts of suicide. But having an open mind and normalizing, like, yeah, I've been there. Like, I experienced kind of similarly when I was your age, finding common ground so that the person, for example, Sarah, will know that it's not abnormal to feel these things and that she's not this, crazy person that needs severe help, right? But that we're trying our best to be like, okay, it's okay, right? Once again, it's okay to not be okay. These thoughts, the transition you're going through, the life stages you're in, definitely trigger these themes. And kind of removing the personal blame out of it, right? They're already having a hard time enough. Like, they're already
so much burdens, and for us to be lik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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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are you doing this? Why are you doing that? Like, you know, you're a Christian, right? That just makes things a lot more worse that we don't want to go into. So, for example, what are some things that we should not say? And, you know, I'm sure we heard this somewhere, somehow. But, for example, what's that? You must be out of your mind. Like, do you want to see mom and dad get upset? Right? Get your act together. The funny thing is, sounds like they're already upset, right? So, right? Not the right one. Why are you acting like this? You're all grown up now, Sarah. You're 14 years old. You're a high school student. Get your act together. Stop being so sensitive. And, you know, from the person that says it, might say it kind of very easily, just kind of coming out on a more emotional response. But for the person hearing that, it hits them so much harder. And it's, you know, definitely not helpful at all in dealing with the current situation. Another one is, why are you thinking so negatively all the time, right? Now, sometimes this can be applicable to some people. It's like, you know, there's a thing called chronic complainers, but that's a whole different thing. When we say this, something's definitely not right. You know, something is missing, something this person is deprived of, and they need some sort of support. They need understanding, they need empathy. And for them to think negatively, it's not like they want to think negatively, right? They don't want to do this. Like, they don't actually want to kill themselves. And that's a fact for most people who experience suicidal ideation. It's a cry for help, right? But when we're saying, why are you thinking that way? Now, the person who said it can become really, really defensive. And there's no room for conversation. There's no room for processing. There's no room for understanding and support. So these why questions, questioning like, you know, how come, you know, very kind of, you know, how do you call it? Not, you know, it's not assertive, but it's very, in a way, very attackful, and it just completely shuts the opportunity for your chance to actually help this person. And another common one is there's so many people out there who have it tougher than you, right? This whole comparison game. That's another horrible way to go. Excuse me. And the whole notion of you should be more thankful, right? You should be, you ought to be, right? Expectations. And you know, there's so many other ways that we can say these things wrongly and, you know, poorly. But just a few ideas of, oh, I see, the way I say it, and reflecting on how you say it will definitely impact my ability, the chance to assist those in need. So moving on, what can you say then? What are some things that are actually helpful and actually open the door for assisting? You seem to be going through a rough time these days, and I've been concerned for what's going on, right? Once again, we're reading the person's emotional state. Sarah's having it tough right now, right? And the last thing we want to do is blame her for it. But once again, practicing empathy, validation, normalization, you're just reading, man, you seem to be having a rough time. Curiosity, what's going on, right? You're curious of what's actually happening, rather than shutting her comments or emotions down. How can I support you during this difficult time? Right? Now we're moving on to a more practical stance of what can I do for you?
how can I help? Right? You're giving them the option. You're giving them the choice of telling you what they need instead of you telling them what they need. Right? It's a totally different dynamic. I may not fully understand all the emotions and struggles you're going through, but please know that I'm here for you and that you're not alone. Yeah, I mean, just hearing that, it just feels so comforting, right? You're recognizing that also, it's like, oh yeah, I completely know how that feels from this, kind of arrogant way, but you're recognizing the humility of it. And you're being sensitive with it that, you know what, to be brutally honest, Sarah, I may not know everything that you're going through, all the feelings, the challenges, the struggles, but I want to just let you know that I'm here for you and that you're not alone in this time and that I'm available. I want to make myself available and that you can feel free to reach out whenever you need to, right? You're opening up yourself. So moving on, what is the actual first step in engaging the opportunity to help? Right? First things first, this whole thing called safe space, creating safe space for open communication and sharing. And why is this so important, right? Once again, highlighting the need to not respond so emotionally, right? Just because the person, right, just because Sarah was being emotional, right, and responding emotionally, doesn't mean that we gotta kind of respond in the same way. Meaning, it's like, oh my gosh, like that's terrible, like you need help, and almost, exaggerating because sometimes we feel uncomfortable hearing that, right, and we don't really know what to do. So when those things come up, and when, for example, Sarah said those things, best way to go is being as calm, collected as possible. And, Sarah's already having it tough, but for you to, dump your emotions on her, that also closes the opportunity to help her. It's allowing her to take the floor, not your time, it's her time. And putting the focus on her and what you're feeling. Because oftentimes when we hear these uncomfortable things, our instinct is like, oh my gosh, like, what do I do? Is she gonna kill herself? And that raises our anxiety and kind of panicking and like not knowing what to do. So in a way, it's normal for you to feel that way. But once again, let's practice. Let's keep ourselves in check. Like, am I taking up the emotional space right now? Or am I giving her the safe space for her to express herself, right? So once again, validating, normalizing, and empathizing the current symptoms and behaviors that she's displaying. So like her frequent tardies, her poor grades, isolation at home, right? It's like, oh man, I've been noticing these things, Sarah, like, and I'm really concerned, like what's going on? I know that with COVID, and, going to school online, it's been really tough and you have to make a lot of adjustments, right? You're normalizing these things for her rather than blaming her for it or like, it's like, come on, step it up, Sarah, right? And lastly, empowering and highlighting their choice making. And this means mostly having to do with their kind of right in seeking support and potentially professional help, right? So you're letting them know, like, first of all, creating that safe space, like, yes, this is what you're feeling. Yes, it's okay. It's okay to not be okay. But also letting them know, I want to let you know that you do have a choice on how we can respond to this. Right? We're trying to find a conducive way on how we can respond and act with how we're feeling, right?
So some practical interventions in our practical steps. This is so important. This is the highlight of this presentation. Ask specifically their thoughts, plans, intent, and previous attempts of suicide, as well as past or current self-harming behaviors. And you know, we want to demystify like what we do in therapy sessions. Like, this is literally what we ask. There's kind of no, secret behind that. But the thing is, we have to get comfortable enough to actually ask these questions. So right now, I thought it would be good to, just practice wherever you are. Hopefully there's no like people around you so that, like, what are you doing? Like talking to the computer. But yes, let's ask Sarah, hey, I've been concerned for you. But do you currently have any thoughts, any plans, any intention, or even a recent attempt of suicide or killing yourself? And I highlighted this, harming yourself versus killing yourself, because those two things are very different. And it's important to notice that a lot of us, because we may be kind of frightened or anxious to actually ask these things, we may kind of lower the severity and therefore ask, oh, Sarah, are you like trying to like harm yourself or like beating around the bush kind of thing? But that will actually give you a completely different response compared to when you actually directly ask her, are you trying to kill yourself? Do you have the plans, the intent, the means to actually kill yourself? That will give you the answer and the response that we may be looking for to take the appropriate protocol. Not saying self-harming is not as bad, but compared to actually having thoughts of killing themselves, that's a whole different scale, right? So just recognizing the difference. So hope you guys kind of practice right now, actually asking Sarah, like, do you have plans, intents, thoughts, attempt of suicide, right? So once again, we're looking for red flags. And this can mean, do they have access to lethal means, right? And this can include, knives, guns, and other ways that can kind of like instantly just with one trial kind of end one's life. Medication, are they trying to overdose? That's a pretty common way for, especially for people with depression and with, suicide ideation. Medication is kind of like the go-to method that often people think about. And another example is, have they been actually giving away their belongings to people, like their prized possessions, their like expensive camera or their car or whatever it is, right? And also self-harming in itself can be a red flag. So that's why I wanted to say that we don't want to downplay it for sure, because one wrong cut can definitely lead to death, unfortunately. So we have to be really mindful. So what are some red flags that you guys been seeing, right? And if they have actually access to these lethal means and they actually tell you, like Sarah's like, yeah, mom, I have medication, and or they tell their friend or whatever, right? Of like all these different ways that they're gonna try to kill themselves. And the danger is like imminent, meaning like they tell you the actual plan and it's like they're trying to do it, they have this intention, then that's when we do really have to seek 911, emergency protocol. And for this thing called LA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PMRT. And I'll give you the numbers at the very end. But these two entities are kind of the main go-to
numbers that we as professionals utilize and call when clients present with very high risk and very you know, high suicide ideation. We have an identifiable plan. They're trying to do it. They're like, you know what, after the session, I'm gonna like drive up to the cliff and jump off, or I'm gonna like hang myself on the rope, or all these other plans, right? That's when we're like, okay, oh, you know, once again, keeping your calm, and it's like, okay, first step, safe space, right? Validating, asking the right questions, and once again, asking number one, what is your plan? And actually talking about, can I call 911, or do you want to call 911? Because it feels like the danger is really, really present. So this is like kind of the very last resort when things get real bad. So just to have that in mind, when things are at this level, we need to call 911. So practical interventions continued. Wrapping up with Sarah, we're providing the opportunity for the child to choose therapy and normalize the idea of receiving help. And especially for Asian or Korean culture, yeah, we are getting better and we are kind of opening more to therapy and getting help, but still there's still a lot of stigma and just downplaying of whatever struggles or symptoms that we may be experiencing. So it's like, hey Sarah, like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is tough, and I wanted to give you the option and highly, highly encourage you to check out therapy. I think it'll be really helpful and beneficial for you, where you can talk about your feelings, your thoughts in a very free, supportive way. And, just reminding them and giving them the choice they have. And also, if they're a student in the school system, it's so important to inform their school teacher and relevant staff so that they can have the additional layers of support. And that's so, so important, especially when people are experiencing depression, especially nowadays, social isolation is huge, right? So seeking the extra layer of support through friends, through staff, teachers, churches, whatever out there. So tapping into those and linking the child to that. So that wraps up Sarah. I know that's a lot of information, but we're still not done yet. We just have one more case where we're gonna talk about now the transitional aged youth. This is a story of Tim. Tim is a 23-year-old recent college graduate who identifies as a 1.5 generation Korean American. Recently, he has been having a hard time due to his undocumented status and prolonged uncertainties and fears about his future and employment. Tim has been coping with his feelings of hopelessness and helplessness by using occasional marijuana. More frequently, he's been verbalizing statements such as, "There's nothing I can do in this country. What was the point for me to attend college and study so hard only to end up like this? I have no energy, feeling hopeless for my life, and don't want to live anymore." So, once again, what is the level of severity and how do we respond? Hopefully, looking at Sarah's case, you guys got a little bit more used to seeing like, what are some red flags here, right? What are some things that are like, oh no, this is alarming and this is concerning. First things first, undocumented status. And, especially with COVID and the job uncertainties out there, it's extra harder now. So that ties into financial instability, housing instability, right? And just meaning of life, right? It's like no work, nothing I can do. What can I do, right? And the feelings that perpetuating feelings of hopelessness and helplessness, right? It's like there's nothing out there for me anymore. Like it's a dead end, and just feeling like
just closed tunnel. And also this occasional marijuana. I know it's not like he's using it frequently, but the fact that he's using substances to cope can be another sign of warning and red flag, because that can lead to more harmful drugs as well. So all these things that we want to be mindful of, and obviously the statements that he said, it's so clear, like, feeling hopeless for life, don't want to live anymore. And for somebody to say these things, right? And this is something we gotta recognize it. For someone to verbalize these things, it takes a lot of time actually to feel this way of like utter like hopeless and feeling suicidal. We gotta recognize that these things don't just come up sporadically and randomly and like very like out of nowhere. It's, oh yeah, I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suicidal today. No, it doesn't really happen that way. Obviously with certain mental health issues, yes, but this case we're kind of excluding that right now. But for the most part, people don't just say these things out of the blue and feel these things. So hopefully that can help us to recognize that, oh wow, this person, Tim, he's been going through this for some time now. And it's just been perpetuating, right? And that obviously just leads to greater and more severe mental health concerns and issues. So once again, similar format. How do we practically intervene in these situations? Same thing. Ask. Do you have any thoughts? Do you have any plans? Do you have any intentions? Any past or recent attempts? Right? Once again, let's get comfortable utilizing this language and actually saying these things out loud. You don't have to be a professional to ask these things. And when you ask, once again, if imminent danger is present, take the protocol to call 911, call together, or inform their emergency contact or close friends or family or the LA County PMRT. And one thing about the PMRT system is, while 911 is, obviously more immediate first responder system, the PMRT can take actually a longer time. So if you're actually able to wait with that person until this group of team from the county comes out, assesses the person's mental health, and take the appropriate protocol, it's best. If they have high level of risk, call 911 instead. But if you have time and flexibility to wait with that person, PMRT can be just as helpful, and they can link directly to mental health services as well. One thing that you can also do is literally provide numbers to the National Suicide Hotline and support and guide Tim to call for help. And I'll give you all those resources at the very end. Once again, a simple core versus recommended protocol. We don't want to go with the why question, like why you're trying to do such a horrendous act, right? But rather asking, do you have any specific plans on how you may kill yourself, right? Similar to number one, do you have any access to lethal means of killing yourself, right? And let's say they have, okay, yeah, I have a gun and I'm trying to kill myself. Then asking, okay, when do you plan on doing that? Seems like the danger to yourself is really high right now, and I'm really deeply concerned for you. Do you think we can call 911 together? Right? Once again, this is like, we reached kind of the very top level of risk. It can be kind of daunting for sure to like actually engage in these conversations and ask these questions yourself. If you don't feel comfortable,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still like link them to mental health services as quickly as you can. But once again, as a non-professional, you can consider this kind of like a psychology CPR, right? Obviously, even if you don't have like training to do like CPR, you can still ask these, simple questions to get this process started.
Okay. So once again, similar to Sarah, we're asking and exploring Tim's support network. And you know, do you have anyone that they can constantly provide supervision for? Can you be around people for this weekend? And assessing who are your emergency contact that you can reach out to, and helping him to be reminded of oh right, I have my dog, or I have my mother, I have my girlfriend, whatever, and just reassuring him that he's not alone. And once again, yes, encourage and offer the idea of getting connected to therapy and mental health treatment. Not saying it in a way where oh yeah, you need help, man. Not in a judgmental way, but out of a more compassionate way of yeah, Tim, I've been really concerned, and I don't know if you've been thinking about therapy, but I feel like it can really be helpful for you at this time. Obviously, as a non-professional, there's limited things that I can do for you. I can still be here for you. I can still be available for you, but I think getting professional help can extend that level of support just as much. And lastly, adding on to recommended protocol, appropriate messages to deliver. What happened to you recently? Opening up the conversation. We don't want to downplay. We don't want to deny. We don't want to shut down this chance for us to engage with this person. What happened to you, Tim, recently? I'm concerned. I'm worried. What kind of support do you need right now from me? Is there anything I need to know about you right now? Right? You're assessing. You're being curious. You're actively listening. Right? You're reading their emotions. So, yes, that kind of completes the practical interventions and the ways we can assist those in need. And I found this great short video that I wanted to show you guys as a way to kind of wrap up what we just discussed this past hour. So stick around for this video, and after that, we'll go right into questions and answers. So turn on your volumes if you can. Maybe more than anybody else. I can be hard to figure out. And I like my privacy. I don't want you looking over my shoulder all the time. But you know your kid better than anybody else. And if you think he's acting different than usual, Acting really down, crying all the time for no good reason, or getting really mad, not able to sleep, or sleeping too much, shutting her friends out, or giving her stuff away. acting reckless, drinking, using drugs, staying out late, Suddenly not doing stuff he used to love. or doing stuff that's just not like him. It might be nothing to worry about. It might just be high school. Or it might be something more. He might be depressed, not just feeling down, really depressed. It might be that your kid is thinking about killing himself. It happens. More than you think. More than it should. And people say, I had no idea. I thought it was just a phase he was going through. I never thought she'd do it. I wish he'd come to me. I wish he'd said something. I wish I'd said something. When it's too late. So if you think your kid's acting different, if she seems like a different person, say something. Say, what's wrong? How can I help? And ask straight out. Are you thinking about killing yourself? It doesn't hurt to ask. In fact, it helps. When people are thinking about killing themselves, they want somebody to ask. They want somebody to care. Maybe you're afraid you'll make it worse if you ask. Like, you'll put the idea in their head. Believe me, it doesn't work that way. It doesn't hurt to ask. In fact, the best way to keep a teenager from killing herself is to ask. Are you thinking about killing yourself? And what if they say yes? Or maybe. Or sometimes, Well, here's what you don't say. That's crazy. Don't be such a drama you're queen. making too much of this. That boy's not worth killing yourself over. It's not going to solve anything. You're just trying to get attention. You're not going to kill yourself. What you do say is, I'm sorry you're feeling so bad. How can I help? We'll get through this together. Let's keep you safe. A lot of people think about killing themselves, adults and kids. most of them never tried, but some of them do. So if your kid says, I'd be better off dead. I can't live with I'm this. gonna kill myself, Take her seriously. Find someone she can talk to about it. Someone who knows how to help.
Sometimes kids want to kill themselves because something happened. A breakup, a failure. But sometimes it goes deeper, and it's not going to go away by itself. Get some help. Talk to your doctor. Or a counselor at school. Or your minister. But don't just let it drop. And make sure that your kid always has someone to turn to. Someone he trusts. Make a list together. Write down 3, 4, 5 names. Put a suicide hotline number on there too. Have him keep that list in his wallet so he always knows where to turn. Be sure your home is safe. If you have pills she could use to hurt herself, lock them up. If you have a gun, don't just lock it up. Get it out. Okay, I'm so sorry. Seems like the video did not show up, huh? Okay. Okay, I'm so sorry about that. Yes, I will share the video with you guys. You can check that out when you can. Sorry for the difficulties. But yes, this concludes the It's Okay to Not Be Okay Suicide Prevention and Education seminar.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the time today to learn and be willing enough to make yourself available for those in need, especially for our community members, your family members, friends. So hopefully these tools can help you to feel a little bit more prepared and equipped on how to effectively handle and respond to these moments of crisis.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ask right now. I'm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Any questions from our participants today? So the video is uploaded on the chat, so feel free to take a look. It just summarizes what we discussed today and some of the things that we should and should not do when we're working with those that need our support. There's no questions. Still feel free to email us either at KFAM or Miri Lee, and we are more than happy to get back to you, and hopefully either yourself or others that you may know can be linked to services, and hope to see you either at KFAM or other mental health agencies to get the help that you need. Okay, so I think that wraps it up. Thank you so much for attending, and hope you guys have a safe Wednesday, and that once again, it's okay to not be okay, everybody. Thank you so much.